안녕하세요. 균희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제 헤어스타일을 조금 가볍게 손을 좀 봤고요. 한 달 전에 했던 눈썹 문신 리터치를 어제 했습니다. 조금 눈썹이 진하게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3 공부법이라는 책으로 나눔을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의 저자 김은숙 원장님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상담의 내용, 또 사례들 이런 걸 토대로 이 책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되고 있고요. 그중 첫 번째 자기 점검, 그리고 두 번째 학습 계획 세우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또 어머님들과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방향이 맞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이 책 말고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공부법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또 차차 기회가 될 때마다 오픈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에 자기 점검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걸 점검을 하느냐 하면 현재를 보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인강을 듣거나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 갔다 와서도 복습이 필요한데 사교육을 받고 나서도 복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뭔가 공부를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해도 혹은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학원 순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학원을 뭐 한 개만 다니는 혹은 한 과목만 다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정보를 들여올 때 해마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정보를 장기 기억 장치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단기 기억 장치로 버릴 건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뇌에 전달하는 복습 과정을 통해서 해마에게 자극을 주면 그 해마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측두엽으로 저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벼락치기라고 하죠. 방대한 양을 한 번에 뇌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해마는 이것은 한 번만 들어오는 내용이라서 삭제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밤샘 공부를 해도 그 다음날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들한테 평소에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곡선인데요. 그건 뭐냐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거의 100여 년 전쯤에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람이 학습을 했을 때 기억을
100으로 논다고 하면 공부하고 난 지 1시간 이후에는 과연 얼마만큼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까를 알아보신 거죠.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고 나서 1시간이 흘렀어요. 기억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만각곡선에 의하면 44%밖에는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56%가 사라진 거예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56% 기억력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려면 공부를 마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20분 이내에 복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실에서 저 아이는 공부를 좀 하겠다, 저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겠구나 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특정 교과목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때 교과서의 내용을 덮지 않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번 빠른 속도라도 눈으로 읽어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성적이 상위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기억력을 그만큼 챙기니까요. 근데 반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책을 덮거나 아니면 누워서 자는 아이들, 자리를 일어나서 여기저기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아이들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만각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오픈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각곡선에 의하면 1시간이 지났을 때 학습한 양의 44%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더 적은 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바로 미디어 때문이죠. 아이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핸드폰, 텔레비전,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기억력은 점점 더 감퇴되고 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시간을 공부했으면 몇 시간을 복습하면 좋을까요? 네. 이 책에서는 3시간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니, 1시간을 공부했는데 3시간을 복습하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의 학습량은 돼야 장기 기억 장치로 가면서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때마다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이 떠올라요. 누가 이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학생이 이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수업을 또 가서 아이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죠.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 다음에 챕터 2에 보면 계획 세우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해 줬던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목표와 계획을 구분해라, 이겁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자율학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다고 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자율학습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잘 세운 아이는 자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5가지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줄여서 2단계 혹은 3단계로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이번 시험 어떻게 할래? 목표가 뭐니?
성적을 올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거를 목표로 보지 않고 목표 겸 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내일은 무슨 과목을 공부할까? 계획표를 써보자 하면 국어, 영어, 수학 2시간씩 그렇게 6시간 공부하고 잔다고 해요. 한번 댁에서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내일을 공부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어떻게 공부하고 싶니? 물어보면 대부분이 과목으로 정해놓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학습 계획을 세울 줄 모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 자기의 능력에 맞고 자기의 속도에 맞는 진도를 계획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굳이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봐요. 여기에 한 가지 저는 더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3번, 4번, 5번의 챕터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혹은 뭐 대입 성공 수기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한 친구들의 케이스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EBS 사이트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이트죠, EBS.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동영상 강의를 아이들이 다 듣기 때문에 EBS 아이디가 없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특히 2학년이라고 한다면 EBS 사이트에서 문제은행이라는 곳을 꼭 활용하시길 바라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왔던 수능, 모의고사에 관련된 모든 소스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학년별, 월별, 심지어는 점수별로 문제를 다 소팅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다 출력할 수 있어요. 내 아이의 상황에 맞게 국영수, 사과, 한국사 다 할 수 있어요. 수능에서 시험 보는 모든 내용들을 거기서 다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표가 집으로 오는데, 물론 학교로 왔다가 아이를 통해서 집으로 오죠.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성적을 등수나 뭐 등급이나 이런 것만 확인하시고는 성적표를 버리죠.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우리 아이가 몇 번 문제를 틀렸고 그 몇 번 문제 틀린 거는 어떤 단원에 있는 문제고 그 단원의 학습의 완성도는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모든 힌트가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볼 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3 공부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눠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수학 과목을 한 20년 넘게 가르치다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수학을 포기할 만큼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없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더딜 뿐이지 수학을 포기할 만큼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없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학습 방법을 찾는다면
이 고3 공부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성공 사례들처럼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고3 공부법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고3이 아니더라도 중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방황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10대도 하고 20대도 하고 30대도 하고 저 같은 50대도 합니다. 네, 50대입니다. 네. 그래서 방황해도 괜찮아 라는 이 제목에 저는 끌려서 보게 됐는데 이 책은 법륜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짧고 간결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 함께 나누면서 방황이라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실패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균의 서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